여러분, 만약 평생 당신을 괴롭혔던 사람이 죽기 직전에 미안하다고 손을 내민다면 용서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은 30년 동안 이를 악물고 견뎌낸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녀는 20살에 시집을 갔고 그날부터 자기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대신 영수 M이라는 호칭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한겨울 냇가에서 맨손으로 얼음을 깨며 빨래를 하다가 손등이 터져 피가 흘러도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어도 소리 내어 울지 못했던 그 시절. 하지만 이야기의 끝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과 조금 다를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용서와 화해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때는 60여 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두세대 전쯤 되겠네요. 당신은 중매 결혼이 당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채 혼인을 정하고 결혼식 날 처음으로 남편을 마주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영순이었습니다. 20살, 요즘으로 치면 대학교 2학년쯤 되는 나이였죠. 하지만 그 시절 여성들에게 대학은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영순이가 살던 마을은 산골 작은 동네였습니다. 논농사와 밭농사로 먹고 사는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5남매 중 장녀였던 영순이는 어려서부터 동생들을 돌보며 자랐습니다. 학교는 초등학교까지만 다녔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중학교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대신 집안일을 거들고 밭일을 도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16살이 되던 해 동네 중매쟁이 할머니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영순이가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됐는데 좋은 데 하나 봐뒀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머니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순이 본인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모님이 정해주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딸의 도리였습니다. 그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혼처를 정하고 혼수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가난한 집안이라 혼수를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품을 팔아서 번 돈으로 조금씩 이불을 장만하고 옷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영순이도 품앗이로 돈을 벌어 혼수 마련을 도왔습니다. 드디어 20살이 되던 해 봄, 결혼식 날이 정해졌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어머니는 딸을 방으로 불렀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심각했습니다. 딸의 손을 꼭 잡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내일이면 넌 남의 집 사람이 된다. 시집살이가 어떤 건지 내가 아직은 모를 게다. 어미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딱 하나다. 시집 가서는 3년은 벙어리처럼 살아라. 보고 들어도 말하지 마라. 그 다음 3년은 귀머거리처럼 살아라. 듣고도 못 들은 척해라. 그래야 살아남는다. 20살 처녀가 이해하기엔 너무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영순이는 어머니의 말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만큼은 또렷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과 걱정,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봄볕이 따스했지만 영순이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낯선 곳으로 가야 한다는 두려움, 부모님과 동생들을 떠나야 한다는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어머니가 영순이의 머리를 빗겨주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날이야.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영순이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지게에 혼수를 지고 산길을 한참 걸어갔습니다. 시댁은 영순이네 집보다 더 깊은 산골이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 낯선 얼굴들이 영순이를 맞았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의 형제들 모두가 낯설었습니다. 첫날 밤 영순이는 남편과 같은 방에 들었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시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일어나거라. 밥 지어야지.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영순이는 서둘러 옷을 입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아궁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집 온 첫날이니 오늘은 내가 가르쳐 줄 테다. 내일부터는 내가 혼자 해야 한다. 우리 집은 식구가 많으니 밥을 많이 지어야 한다. 아침은 6시까지 상에 올려야 하고 국은 뜨겁게 끓여야 한다. 김치는 이 항아리에 있고 된장은 저 항아리에 있다. 알아들었느냐? 영순이는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영순이에게 쌀 씻는 법부터 불 지피는 법까지 하나하나 알려줬습니다. 영순이는 긴장한 채 시어머니의 말을 따라 했습니다. 첫 아침밥을 짓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불 조절이 어려워 밥이 조금 설익었습니다. 국도 간이 제대로 맞지 않았습니다. 아침상을 차리고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시동생들
아들까지 모두 8명이었습니다. 영순이는 부엌 한 구석에 서서 식구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시아버지가 첫 숟가락을 뜨고 나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밥이 설익었구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쏘아봤습니다. 첫날부터 이게 무슨 꼴이냐? 친정에서 밥도 제대로 안 지어봤나? 영순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초리가 무서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영순이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밥을 제대로 짓기 위해 불 조절을 연습했습니다. 국간을 맞추는 법을 익혔습니다. 실수하면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이것도 음식이라고 했냐?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왜 제대로 못하냐? 우리 집 며느리가 이렇게 무능할 줄 몰랐다. 영순이는 참았습니다. 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3년은 벙어리처럼 살아라. 말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죄송합니다만 되풀이했습니다. 시집살이는 밥 짓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청소, 빨래, 장보기, 밭일까지 모든 집안일이 며느리의 몫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일이 지시했습니다. 마루를 닦아라, 방을 쓸어라, 빨래를 해라, 밭에 가서 풀을 뽑아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특히 빨래는 고역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집안에 수돗물이 없었습니다. 마을 앞 냇가로 가서 빨래를 해야 했습니다. 여름에는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물이 차갑지 않았고 날씨가 따뜻해서 빨래가 금방 말랐습니다. 하지만 겨울은 달랐습니다. 한겨울 새벽 냇가에는 얼음이 두껍게 얼어 있었습니다. 빨래를 하려면 먼저 얼음을 깨야 했습니다. 돌멩이를 들고 얼음을 내리쳤습니다. 꽝! 꽝 소리를 내며 얼음이 깨졌습니다. 그 틈 사이로 물이 보였습니다. 그 물에 손을 담가야 했습니다. 맨손으로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시려서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기저귀, 속옷, 옷가지들을 하나하나 빨아야 했습니다. 손이 빨개지고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손등이 터져서 피가 났습니다. 춥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프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의 말이 늘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딸만 둘 낳고 아들 하나 못 낳은 주제에 징징대기까지 하냐? 영순이는 결혼하고 1년 만에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시댁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딸이라니 쓸모없는 것을 낳았구만. 시어머니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영순이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을까요? 하지만 그 시절에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이 여자의 죄였습니다. 2년 후 둘째를 낳았습니다. 또 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산모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도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영순이는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길까? 3년 후 셋째를 임신했습니다. 온 집안이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영순이도 간절히 빌었습니다. 제발 아들이게 해 주십시오.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산파 할머니가 왔습니다. 몇 시간의 진통 끝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산파 할머니가 아이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들입니다. 그 순간 영순이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정말이냐? 아들이냐? 아이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영순이를 보며 처음으로 부드러운 말을 건넸습니다. 고생했다. 이제야 제대로 된 며느리 노릇을 하는구나. 아들을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며느리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영순이의 마음 한구석은 씁쓸했습니다. 딸 둘은 무엇인가요? 그 아이들도 똑같이 소중한 생명인데 왜 아들만 귀하게 여겨지는 걸까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영수로 지어졌습니다. 그날부터 영순이는 영수 애미로 불렸습니다. 자기 이름 영순이는 사라졌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남편도 영수 애미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그녀의 정체성이 아들을 낳은 어머니로만 규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자랐고 영순이의 허리는 점점 굽어갔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 짓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밭일하고 쉴 틈이 없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더 바빴습니다. 설날이나 추석 같은 큰 명절은 며느리에게 가장 힘든 날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장을 보고 음식 재료를 손질하고 하나하나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전을 부치는 일은 특히 고역이었습니다. 감자전, 호박전,
생선전, 고기전, 종류도 많았습니다. 명절 당일 새벽부터 아궁이 앞에 앉아 전을 부쳤습니다. 기름 연기가 얼굴에 닿아 눈이 따가웠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차례 시간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시간 동안 전을 부치고 나면 온몸에서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옷에도 머리카락에도 기름 냄새가 배었습니다. 하지만 씻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차례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상 위에 음식을 하나하나 올렸습니다. 과일, 나물, 전, 탕, 밥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차례가 시작됐습니다. 남자들이 절을 올렸습니다. 여자들은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차례가 끝나면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시아버지를 시작으로 남자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순이는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반찬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국그릇이 비지 않았는지 살폈습니다. 누군가 그릇을 들면 얼른 다가가 음식을 더 담아줬습니다. 남자들의 식사가 끝나면 여자들의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좋은 음식은 다 떨어진 뒤였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겨우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남은 음식으로 간단히 끼니를 때웠습니다. 하지만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너무 지쳐서 먹을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빨리 누워서 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명절이 끝난 다음 날 시어머니가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오래전이 작년보다 맛이 없더라. 손님들도 그렇게 말하던데. 영순이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렇게 힘든 날들을 보내면서도 영순이를 지탱해 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시집 온 지 1년이 지나도록 친정 나들이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시집 온 며느리가 친정에 자주 가면 시댁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게 시어머니의 생각이었습니다. 2년째 되던 해 어머니 생신에 겨우 친정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해 지기 전에 돌아와야 한다. 조건을 달았습니다. 영순이는 서둘러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 대문이 보이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얘야. 어머니가 달려와 딸을 껴안았습니다. 영순이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미 보고 싶었어요. 나도 그랬다. 얘야.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요. 다들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영순이는 울면서도 괜찮은 척했습니다.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거칠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상처 자국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손이 이렇게 됐구나. 고생이 많구나. 괜찮아요, 어미. 이 정도야. 어머니는 딸을 위해 정성껏 밥상을 차렸습니다. 영순이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동생들도 모여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천천히 여유롭게. 하지만 시간은 너무 빨리 흘렀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보따리에 반찬을 몇 가지 싸줬습니다. 시어머니께 드리고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어라. 영순이는 친정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대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영순이도 손을 흔들며 걸었습니다. 멀어질수록 어머니의 모습이 작아졌습니다. 다음에는 언제 올 수 있을까? 그 생각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시댁으로 돌아가는 길은 무거웠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이제 이곳이 영순이의 집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서러워도 이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습니다. 어느새 시집 온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영순이는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묵묵히 들었고 시아버지의 명령을 고분고분 따랐습니다.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이라는 어머니의 말을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10년째 되던 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친정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영순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가봐야 해요. 친정에 가야 해요. 영순이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대답은 차갑했습니다. 안 된다. 오늘은 큰 집에서 제사가 있는 날이다. 며느리가 집을 비우면 어떻게 하냐. 제사 지내고 내일 다녀와라. 어머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당장 가봐야 해요. 말 안 들리냐? 안 된다고 했다. 죽은 사람은 어차피 죽었다. 내일 가도 늦지 않다. 영순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의 임종도 지키지 못하고
마지막 가는 길도 배웅하지 못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순이는 부엌에서 혼자 밥을 지었습니다. 쌀을 씻으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서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으면 또 잔소리를 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수 없게 어디서 곡소리냐? 죽은 사람 때문에 산 사람이 울어서 뭐하냐? 시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영순이는 소리를 죽여야 했습니다.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장작이 타는 소리에 묻혀서 흐느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영원히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밥을 다 짓고 상을 차렸습니다. 눈이 퉁퉁 부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영순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얼굴이 부었냐? 보기 싫게. 영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영순이는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달려가듯 걸었습니다. 친정에 도착하니 이미 장례 준비가 끝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관이 마당에 놓여 있었습니다. 영순이는 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늦어서 죄송해요. 마지막도 못 지켜드려서 죄송해요. 그제야 마음껏 울 수 있었습니다.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다가와 딸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늦게라도 왔으니 됐다. 네, 아버지도 이해하실 거다. 하지만 영순이는 자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시집살이가 아버지의 마지막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요? 며느리라는 이유로 친정아버지의 임종도 지킬 수 없다니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게 느껴졌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영순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장례 잘 치렀냐? 영순이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로의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저녁 준비해라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영순이의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순종적인 며느리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저항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제대로 애도하지 못했다는 한이 가슴속에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 한을 표현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하고 참고 견디는 것뿐이었습니다. 세월은 가혹하게도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느새 20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장성했고 큰딸은 시집을 갔습니다. 둘째 딸도 시집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들 영수는 장가를 들었습니다. 이제 영순이에게도 며느리가 생겼습니다. 며느리를 처음 본 날 영순이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여자아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모습이 마치 30년 전 자신의 모습 같았습니다. 영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밥을 지어라. 우리 집 규칙이다. 며느리는 작은 목소리로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영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무언가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감히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순이는 며느리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며느리는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영순이가 방문을 열자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영순이는 며느리 옆에 앉았습니다. 처음이라 많이 무섭지? 나도 그랬어. 시집 온 첫날 밤을 지새웠지.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영순이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겠지만 참아야 한다. 시집살이가 원래 그런 거야. 하지만 너무 상처받지는 마라. 시어머니 말씀이 거칠어도 나쁜 뜻은 아니야. 영순이는 자신도 모르게 시어머니를 감싸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20년 넘게 시어머니 밑에서 살다 보니 그 사고방식에 물들어 버린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를 위로하면서도 시어머니를 탓하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머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순이는 며느리의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이 시어머니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시집살이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밥을 지었습니다. 서툴렀습니다. 밥이 조금 설익었고 국간이 맞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냐? 밥도 제대로 못 짓냐?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순이는 옆에서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식사 후 시어머니가 자리를 떴습니다. 영순이는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 처음이라 그래. 내가 도와줄게.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영순이는 며느리와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밥 짓는 법을 하나하나 알려줬습니다. 쌀을 씻을 때는 이렇게 해야 해. 물 조절은 이렇게 하고. 시어머니는 밥을 조금 되게
저녁에 드시는 걸 좋아하셔. 알아두면 좋을 거야. 며느리는 열심히 영순이의 말을 들었습니다. 영순이는 며느리를 가르치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시집 왔을 때 누군가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배워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며느리는 점점 집안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영순이는 며느리를 도우며 자신이 받았던 대우와는 다르게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켜보고 있었고 며느리를 너무 챙기면 며느리를 버릇없게 만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영순이를 불렀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너무 편하게 해줘. 그러면 안 돼. 며느리는 고생을 해봐야 철이 든다. 영순이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영순이는 며느리와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영순이의 태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서운해하는 눈빛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순이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며느리와 가까워지면 시어머니가 못마땅해 했습니다. 결국 영순이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어정쩡한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째는 딸이었고 둘째는 아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를 무척 예뻐했습니다. 특히 손자를 귀여워했습니다. 영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했습니다. 여전히 아들만 귀한 세상이었습니다. 손주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은 기뻤습니다. 하지만 영순이의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50대가 되니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겼습니다. 허리가 아팠고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도 아팠습니다. 평생 고된 일을 하며 혹사당한 몸이 이제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영순이의 고통에 무관심했습니다. 나는 70이 넘어도 이렇게 건강한데 너는 벌써 아프다고 하냐? 게으름을 피우는 거 아니냐? 시어머니의 말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영순이는 아프다는 말을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영순이는 밭일을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황급히 달려와 영순이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영순이는 겨우 일어섰습니다. 괜찮다. 그냥 조금 삐끗했을 뿐이야. 하지만 그날 밤 통증이 심해져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냥 파스 붙여.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야. 영순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몰래 영순이에게 파스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이거 붙이세요. 제가 장 보러 갈 때 샀어요. 영순이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그 순간 영순이는 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며느리에게 제대로 대하지 못한 것이 후회됐습니다. 그날 밤 영순이는 며느리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들을 재우고 있었습니다. 영순이가 조용히 다가가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왜 이 시간에? 영순이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잘해주지 못했어.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너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야말로 부족해서 죄송해요. 영순이는 며느리를 꼭 안아줬습니다. 너는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고맙다. 그날 밤 대화 이후로 영순이와 며느리의 관계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시어머니 몰래 서로를 챙겼습니다. 며느리는 영순이가 아플 때 약을 사다 줬고 영순이는 며느리가 힘들 때 일을 대신 해줬습니다. 둘은 같은 처지의 여자로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지 않아 방에 들어가 보니 의식이 없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의사는 뇌졸중이라고 했습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한쪽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말도 어눌했습니다. 호랑이 같던 시어머니가 하루아침에 쇠약해진 모습을 보니 영순이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미워했던 사람입니다. 30년 넘게 구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결국 같은 여자였습니다. 시대의 굴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며느리를 괴롭혔을 뿐 본질적으로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영순이는 시어머니를 간병했습니다. 병원과 집을 오가며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밥을 먹여주고 몸을 닦아주고 대소변을 처리했습니다.
평생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을 이렇게 돌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제 오래 버티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졌다는 뜻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병원에 모였습니다. 모두 시어머니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의 의식이 잠깐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을 하나하나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영순이를 불렀습니다. 영수, 애미. 영순이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 어머님, 여기 있어요. 시어머니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영순이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뭐가 미안하신데요, 어머님?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너무 모질었지, 고생 시켰다. 그 순간 영순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 넘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던 사과였습니다. 평생 구박만 하던 시어머니가 마지막 순간에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영순이는 시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나쁜 시어미였어. 너한테 너무 못했어. 영순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힘드셨잖아요. 어머님도 시집살이 하셨고 어머님도 고생하셨어요. 다 이해해요. 시어머니는 영순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맙다. 용서해줘서. 영순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였던 한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님, 편히 가세요. 이제 편히 쉬세요. 시어머니는 영순이의 품에 안긴 채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가족들이 둘러싸고 시어머니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시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병실에는 가족들의 울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영순이는 시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미웠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과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영순이는 바빴습니다. 상주로서 조문객을 맞이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모든 일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며느리가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둘이 함께 일하며 장례를 무사히 치렀습니다. 3일장을 마치고 시어머니를 모셨던 방을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옷가지와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영순이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사람도 한때는 젊은 며느리였을 것입니다. 자신처럼 시집살이를 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이 며느리에게 대물림된 것뿐이었습니다. 영순이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은 시어머니처럼 살지 않겠다고, 며느리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시집살이의 악순환을 자신에 대해서 끊어내겠다고. 그날 이후로 영순이는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를 구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힘들어하면 도와줬습니다. 집안일을 나눠서 했고 며느리가 쉴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며느리는 놀라워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가 할게요. 영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도 사람인데 쉬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할게.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시간이 흐르며 집안 분위기도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예전처럼 긴장된 분위기가 아니라 편안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시댁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되었고 영순이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영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친정에 다녀와도 될까요? 예전 같았으면 눈치를 줬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영순이는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녀와. 친정 부모님도 보고 싶으시겠지. 걱정 말고 천천히 다녀와. 며느리는 기쁜 표정으로 친정을 다녀왔습니다. 돌아와서 영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친정 어머니가 어머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딸을 잘 대해주셔서 감사하다고요. 영순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그날 밤 영순이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20살에 시집와서 50년 넘게 시집살이를 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간들을 조금 다르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집살이가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인내를 배웠고 강인함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며느리에게 같은 고통을 주지 않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사과가 자신을 변화시켰습니다. 영순이는 며느리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오자 영순이가 말했습니다. 앉아라. 할 이야기가 있다. 며느리는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영순이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나는 평생 시집살이를 하며 살았다. 시어머니한테 구박받고 힘들게 살았지. 하지만 나는 너한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너는 나처럼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영순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시집살이가 대물림되면 안 돼. 나한테서 끝내야 해. 너도 나중에 며느리를 맞이하면 이렇게 대해줘. 구박하지 말고
이해하고 도와줘.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야. 며느리는 영순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둘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세대를 넘어선 여성들의 연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영순이는 이제 7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허리는 더욱 굽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예전보다 훨씬 평화로웠습니다. 손주들은 모두 장성했습니다. 큰 손자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녀도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를 무척 따랐습니다. 특히 큰 손자는 할머니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큰 손자가 영순이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젊었을 때는 어땠어요? 영순이는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냐? 손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할머니 인생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영순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요? 평생의 이야기를 어떻게 짧게 전할 수 있을까요? 영순이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20살에 시집 왔을 때 말이야. 세상이 지금과는 많이 달랐단다. 여자들은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없었고 그저 시키는 대로 따라야 했지. 할머니도 그렇게 살았어. 손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시집살이가 힘드셨겠네요. 영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힘들었지.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 모든 여자들이 그렇게 사니까. 지금 생각하면 어떠세요? 영순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억울하고 안타까워. 왜 그렇게 살아야 했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동시에 그 시간들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도 알아. 복잡한 감정이지. 손자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영순이는 손자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맙다, 얘야. 내가 이렇게 이해해주니 할머니는 행복하다. 그날 대화 이후로 손자는 종종 영순이에게 옛날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영순이는 조금씩 자신의 인생을 손자에게 들려줬습니다. 시집살이 이야기, 아이들을 키운 이야기, 시어머니와의 관계 이야기. 손자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증조할머니를 용서하셨다고 하셨는데 정말 진심으로 용서하신 거예요? 영순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용서가 안 됐어. 마지막에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을 때도 사실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아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됐어. 증조할머니도 피해자였다는 걸. 그 시대가 만든 피해자였어. 손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증조할머니를 이해하시게 된 거네요. 영순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해했어. 용서와 이해는 다른 거야. 용서는 상처를 지우는 게 아니라 상처를 안고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거란다. 손자는 할머니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지세요. 영순이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멋진 게 아니라 그냥 오래 산 거야. 오래 살다 보니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 며칠 후 큰손자가 학교 과제로 할머니를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우리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손자는 녹음기를 들고 영순이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인터뷰해도 될까요? 영순이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손자는 준비해온 질문들을 하나씩 물어봤습니다. 할머니의 어린 시절은 어땠나요? 시집 가실 때 기분이 어땠나요? 시집살이는 정말 힘드셨나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영순이는 손자의 질문에 하나하나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이야기, 시집 와서 겪은 어려움들, 아이들을 키우며 느꼈던 기쁨과 슬픔, 시어머니와의 화해,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할머니,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영순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을 살고 싶구나. 이번 생은 온통 남을 위해 살았거든. 시댁 식구들 챙기고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정작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어. 다음 생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싶어. 손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번 생은 후회하세요? 영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하지는 않아. 이것도 나의 인생이니까. 힘들었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 다만 다음 생에는 좀 더 나를 사랑하며 살고 싶다는 거지. 손자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과제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학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친구들과 선생님은 손자의 발표를 듣고 모두 감동했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내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손자는 집에 돌아와 영순이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 발표가 반에서 1등 했어요. 모두 할머니 이야기에 감동했대요. 영순이는 기뻐하며 손자를 안아줬습니다. 잘했다, 우리 손자. 할머니가 자랑스럽구나. 그날 밤 영순이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인생 이야기가 손자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교훈이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영순이는 자신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영순이는 이제 75이 되었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자주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당뇨, 고혈압, 관절염, 여러 가지 병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영순이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며느리는 영순이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함께 가주고 약을 챙겨주고 몸이 불편하면 도와줬습니다. 영순이는 며느리에게 고마운 마음이 컸습니다. 어느 날 영순이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서 고맙다. 내가 너한테 잘해준 것도 별로 없는데.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어머님 덕분에 저는 시집살이 안 하고 살았어요. 영순이는 며느리의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한 작은 노력이 며느리에게는 큰 의미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집살이의 악순환을 끄는 것, 그것이 자신이 한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마당에 꽃이 피었습니다. 영순이는 마당에 앉아 꽃을 바라봤습니다. 매년 피는 꽃이지만 올해는 유독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머님, 차 드세요. 영순이는 차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고맙다. 며느리는 영순이 옆에 앉았습니다. 둘은 말없이 꽃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무슨 생각하세요? 영순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내 인생을 생각하고 있어. 참 많은 일이 있었지. 힘든 일도 많았고 슬픈 일도 많았어. 하지만 지금은 평화로워. 이렇게 너와 함께 앉아 꽃을 보는 이 순간이 행복해. 며느리도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어머님. 어머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소중해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됐습니다. 영순이는 더위를 많이 타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선풍기를 틀어주고 시원한 물수건으로 영순이의 이마를 닦아줬습니다. 시원하세요? 영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고맙다. 손주들이 방학을 맞아 집에 왔습니다. 집안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 방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왔어요. 영순이는 환하게 웃으며 손주들을 맞았습니다. 그래, 잘 왔다. 많이 컸구나. 손주들은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꿈 이야기. 영순이는 손주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자신과는 다른 시대를 살 것입니다. 더 자유롭고 더 평등한 세상에서 살 것입니다. 큰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나중에 결혼 안 할 거예요. 그래도 괜찮죠? 영순이는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괜찮아.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 결혼이 전부가 아니야.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거란다. 손녀는 할머니의 말에 안도했습니다. 감사해요, 할머니. 할머니는 정말 멋진 분이세요. 영순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시대를 견뎌낸 사람일 뿐이야. 너희들은 할머니보다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어. 그게 할머니는 기뻐. 가을이 왔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영순이는 건강이 더 나빠졌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져 집 안에서만 지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들이 더욱 영순이를 챙겼습니다. 어느 날 영순이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내가 할 말이 있어. 며느리는 영순이 옆에 앉았습니다. 영순이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이제 오래 못 버틸 것 같구나. 몸이 말을 안 들어.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아직 오래 사셔야죠. 영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알아. 내 몸이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지금 해두려고. 며느리는 울먹이며 들었습니다. 영순이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한테 정말 고맙다. 나를 잘 모셔줘서 고맙고, 우리 아들을 잘 돌봐줘서 고맙고, 손주들을 잘 키워줘서 고마워. 너는 정말 좋은 며느리야.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영순이는 며느리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울지 마. 내가 할 말이 아직 남았어.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도 언젠가 며느리를 맞이하게 될 거야. 그때 기억해라. 시집살이는 대물림되면 안 된다는 걸. 며느리를 괴롭히지 마. 이해하고 도와줘.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야. 며느리는 영순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예, 어머님, 꼭 그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 드릴게요. 영순이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 이제 마음이 놓이는구나.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영순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해 보였습니다. 영순이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눈을 바라봤습니다. 손주들이 영순이의 방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눈 와요. 아이들은 신나했습니다. 영순이는 아이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예쁘지?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우리 같이 눈사람 만들어요. 영순이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나갈 수가 없구나. 너희들끼리 만들어라. 아이들은 밖으로 나가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완성된 눈사람을 창밖에서 할머니에게 보여줬습니다. 영순이는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어. 정말 예쁘다. 아이들은 기뻐하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영순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며느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어디 아프세요? 영순이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는 검사를 한 후 말했습니다.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순이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남편, 아들, 딸들, 며느리, 손주들 모두가 영순이를 걱정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순이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각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영순이는 가족들을 하나하나 불렀습니다. 남편에게는 고마웠어요. 같이 살아줘서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에게는 효자였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딸들에게는 항상 사랑한다. 행복하게 살아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를 마지막으로 불렀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영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순이는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를 며느리로 맞아서 정말 다행이었어. 너는 내 인생의 마지막을 행복하게 만들어줬어. 고맙다. 며느리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어머님. 어머님 덕분에 저는 행복했어요. 영순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서로 행복했다. 그걸로 됐어. 손주들도 할머니를 둘러쌌습니다. 영순이는 손주들을 하나하나 쳐다봤습니다. 예쁘게 잘 커라. 할머니는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손주들은 울면서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순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 시집 온 날, 아이들을 낳던 날, 시집살이의 고통, 시어머니와의 화해, 며느리와의 우정,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영순이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가족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영순이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마치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쉬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친척들, 이웃들, 손주들의 친구들 모두가 영순이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리고 영순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참 고생 많이 하신 분이었어. 하지만 끝까지 의젓하셨지. 며느리한테 정말 잘해주셨대. 손주들이 할머니를 정말 따랐어.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영순이의 삶이 재구성되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의미 있는 삶, 힘들었지만 사랑이 가득했던 삶, 그것이 영순이의 인생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며느리는 영순이의 방을 정리했습니다. 옷장을 열자 오래된 사진첩이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젊은 시절의 영순이 사진이 있었습니다. 20살의 영순이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며느리는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이렇게 예쁜 여자가 평생 시집살이로 고생했다니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마웠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며느리에게는 다른 삶을 살게 해준 영순이에게 감사했습니다. 며느리는 사진첩을 소중히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손주들에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영순이의 삶이 잊혀지지 않도록 그 희생과 사랑이 기억되도록 몇 년이 지났습니다. 큰 손자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날 며느리는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할머니가 어떻게 사셨는지 기억하니? 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의 할머니는 평생 시집살이로 고생하셨어. 하지만 나한테는 다르게 대해주셨지. 그 은혜를 나는 평생 잊을 수 없어. 너도 내 아내를 잘 대해줘. 시집살이 같은 건 시키지 마. 손자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저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어요. 제 아내를 잘 모실게요. 며느리는 안도하며 손자를 안아줬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영순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영순이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어머님의 뜻을 잘 이어가고 있어요. 시집살이는 우리 대에서 끝났어요. 이제 손자 며느리도 행복하게 살 거예요. 어머님이 시작하신 변화가 계속되고 있어요. 사진 속 영순이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며느리의 말을 듣고 흐뭇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월은 흘렀고 영순이의 이야기는 가족들 사이에서 전해졌습니다. 증손주들도 증조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여성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 시집살이는 사라져야 한다는 것, 용서와 화해의 힘, 세대를 넘어서는 사랑. 이 모든 것이 영순이의 삶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영순이는 이제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정신은 살아 있습니다. 그녀가 남긴 사랑과 가르침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순이의 진정한 유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평생 당신을 괴롭혔던 사람이 마지막에 미안하다고 한다면 용서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영순이는 용서했습니다. 그 용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쌓인 한을 내려놓는 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용서를 통해 영순이는 자유로워졌습니다. 미움의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미움을 계속 품고 사는 것은 자신을 고통스럽게 할 뿐입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과거에서 벗어나 현재를 살 수 있습니다. 영순이의 이야기는 한 시대를 살아간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살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누구나 용서해야 할 순간을 마주합니다. 그때 영순이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다면 한 번쯤 용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